해발 3,500m가 넘는 티베트의 고원, 산소는 평지보다 40%나 부족합니다. 세계 최고의 마라톤 선수를 이 자리에 그대로 데려다 놔도 몇 걸음 못 가 숨을 몰아쉬다 주저앉을 거예요. 우리 몸은 이 정도 고도에 오르면 곧바로 비상벨을 울립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폐는 산소를 붙잡으려고 발버둥을 치죠. 몸이 보내는 신호는 명확합니다. 여긴 사람이 오래 버틸 곳이 아니라는 경고예요. 그런데 이곳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걷고, 뛰고, 웃고, 밭을 갈고, 야크를 봅니다. 심지어 임신한 여성도 별 문제 없이 아이를 낳고 키워요. 우리라면 며칠 만에 고산병으로 쓰러졌을 환경에서 이 사람들의 몸은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랜 세월 이 땅에서 버티며 저절로 적응된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능력에 진짜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인간의 것이 아닌 유전자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그것도 지구에서 이미 완전히 사라진 종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자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멸종한 존재의 몸 일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을 살리고 있다는 게 말이죠. 지금부터 그 이유를 순수함이 아니라 뒤섞임이 인류를 살려낸 이야기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림이 있잖아요. 순수한 혈통일수록 강하고 정체성이 뚜렷하고 환경에도 잘 버틴다는 그림이요. 반대로 이것저것 섞인 존재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 애매한 존재라서 결국 도태된다고 배웠거든요. 순수 혈통의 왕족이 끝까지 살아남는 동화 서사, 순종 혈통의 개나 말이 잡종보다 더 우수하다는 통념, 이런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은근히 박혀있는 셈이죠. 그리고 이 그림을 그대로 옛날 인류의 역사에 가져다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한때 지구에는 우리 말고도 여러 인류가 함께 있었어요. 몸집이 크고 근육질의 뇌 용량도 우리보다 컸던 네안데르탈인 시베리아 동굴 깊은 곳에서 손가락뼈 하나로만 존재를 드러낸 데니소바인, 그 외에도 이름조차 낯선 인류 몇 종이 각자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분명히 다른 종이었어요. 유럽과 서아시아를 누비던 네안데르탈인은 사냥 도구도 만들고 불도 다뤘고, 데니소바인은 시베리아부터 티베트 고원, 어쩌면 동남아시아까지 넓게 퍼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넓은 땅에 각자의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던 여러 인류 가운데 결국 지금까지 남은 건 우리 사피엔스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정말 단 한 종도 남김없이 멸종했죠. 교과서는 이걸 아주 깔끔하게 설명합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더 똑똑했고 더 조직적으로 사냥했고 언어와 도구로 자원 경쟁에서 다른 인류를 하나씩 밀어냈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우리 종만 살아남았고 다른 종들은 우리와 섞이지 못한 채 역사 밖으로 밀려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꽤 논리적으로 들리잖아요. 강한 쪽이 이기고 약한 쪽이 사라진다는 건 자연스러운 법칙처럼 느껴지니까요. 뇌가 크고 힘이 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고 결국 머리를 쓰고 협력할 줄 아는 쪽이 살아남았다는 서사는 그 자체로 꽤 그럴듯하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시장에서 기술력만 믿고 버티던 회사가 협업과 조직력을 갖춘 경쟁자에게 밀려 결국 문을 닫는 것과 비슷한 그림이죠. 그런데 이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된 이야기치고 뭔가 이상한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순수한 혈통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라면 지금 우리 몸속에는 그 어떤 다른 인류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아야 하잖아요. 이 정도면 우리 종이 완벽하게 승리한 서사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페이지를 넘겨보면 사건의 실마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있었습니다. 2008년 러시아 알타이 산맥의 데니소바 동굴에서 손가락뼈 하나가 발견됩니다. 손톱만한 이 조각을 유전자 분석했더니 네안데르탈인도 사피엔스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인류였어요. 학자들은 이 새 인류에게 동굴 이름을 따서 데니소바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인 2018년 같은 동굴에서 나온 또 다른 뼈 조각 하나가 학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2000개가 넘는 부스러기 화석 더미 속에 섞여 있던 겉보기엔 별것 아닌 이 조각은 사실 오랫동안 동물뼈로 분류돼 창고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진이 콜라겐 단백질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뼈 조각을 하나하나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조각이 사람의 것이라는 게 밝혀졌고, 곧바로 독일 막스 플랑크 진화 인류학 연구소로 넘어가 유전자 분석에 돌려졌습니다. 결과가 예상 밖이었어요. 이 뼈의 주인은 약 13살에 세상을 떠난 소녀였고, 어머니는 네안데르탈인, 아버지는 데니소바인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인류종 사이에서 태어난 인류가 지금까지 찾아낸 유일한 1세대 잡종 화석이었던 거예요. 연구를 이끈 스반테 페보 박사팀은 이 발견을 네이처에 발표하면서 이런 잡종이 우연히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두 종이 마주칠 때마다 흔하게 일어난 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소녀의 아버지 쪽 유전자에도 이미 오래전 네안데르탈인의 흔적이 섞여 있었어요. 한 세대가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 오갔다는 뜻이죠.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서로 다른 종이라고 선을 그어놓은 이 인류들이 실제로는 만날 때마다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종의 경계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단단한 벽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잡종 소녀는 단순히 진기한 발견 하나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티베트 고원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2014년 네이처에 실린 한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버클리 대학교의 라스무스 닐센 연구팀이 티베트인과 한족 중국인의 유전자를 나란히 비교했는데 티베트인의 87%가 EPAS1이라는 유전자의 특정 변이를 갖고 있었어요. 같은 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한족은 이 변이를 가진 비율이 고작 9%에 불과했고요. 숫자로만 봐도 10배 가까운 차이입니다. 이 EPAS 유전자는 몸이 산소 부족을 느꼈을 때 헤모글로빈 생산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이게 없으면 고지대에서는 혈액이 지나치게 끈적해지고 임신과 심혈 관계에도 무리가 갑니다. 그런데 연구팀이 이 유전자 변이를 정밀 분석해보니 현생 인류에 거치고는 서열이 너무나 이질적이었어요.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특이한 서열은 지구상 현생 인류 어디를 뒤져봐도 나오지 않았고 오직 데니소바인의 게놈에서만 거의 똑같은 형태로 발견됐거든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티베트인이 산소 40% 부족한 환경에서도 멀쩡히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은 수만 년 전 티베트 고원 어딘가에서 데니소바인과 사피엔스 조상이 만나 남긴 유산이었던 거예요. 두 종이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그 고원에는 애초에 사람이 정착해 살 수조차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순수한 사피엔스의 유전자만으로는 애초에 만들어질 수 없었던 능력이었다는 뜻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 회사가 자체 기술로는 절대 못 만들 부품을 이미 문 닫은 경쟁사의 설계도에서 통째로 가져와 쓰고 있는 셈이죠. 그것도 그냥 빌려 쓴 정도가 아니라 그 부품이 없으면 아예 그 환경에서 살아남지도 못했을 만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흔적은 티베트인 한 사례로 끝나지 않아요.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의 유전자는 피부와 머리카락의 색소를 조절하는 유전자, 몸의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유전자, 심지어 특정 대사 질환의 위험도를 좌우하는 유전자에서도 반복적으로 발견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이 흔적이 추위를 견디는 능력으로, 또 어떤 지역에서는 낯선 병원균을 막아내는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순수한 사피엔스 혼자였다면 절대 감당하지 못했을 새로운 환경마다 다른 종에게서 빌려온 유전자가 해결사 노릇을 한 셈이죠. 재미있는 건 정작 데니소바인의 화석 자체는 시베리아의 동굴 한 곳에서만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유전자 흔적은 티베트 고원부터 저 멀리 태평양의 섬들까지 넓게 퍼져 있어요. 뼈는 한 곳에만 남았는데 유전자는 지구 반바퀴를 돌아 퍼져나간 셈이죠. 학자들은 이걸 두고 데니소바인이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지역에서 훨씬 여러 차례 사피엔스와 마주쳤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흔적이라고 해석합니다. 최근 연구들은 네안데르탈인과 사피엔스 사이의 유전자 교류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최소 수만 년에서 길게는 20만 년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네안데르탈인의 게놈 속에서도 거꾸로 사피엔스 쪽 유전자가 섞여 들어간 흔적이 발견됐고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쪽을 흡수한 게 아니라 두 종이 만날 때마다 유전자가 양쪽으로 오갔다는 뜻입니다. 학자들은 이걸 두고 두 종 사이에 뚜렷한 경계선이 있었다기보다 서로 이어진 물줄기처럼 계속 섞이고 나뉘기를 반복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순수한 혈통이라는 개념 자체가 애초에 이 시기의 인류에게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이렇게 섞여 들어간 잡종 유전자는 수만 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일을 하고 있었어요. 2020년 같은 연구팀이 또 하나의 사실을 밝혀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던 시기, 유럽과 아시아 인구의 25에서 30%가 갖고 있던 특정 유전자 부위가 중증으로 악화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 부위를 추적해보니 역시 네안데르탈인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수만 년 전에 멸종한 인류의 유전자가
21세기의 팬데믹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발견들을 포함해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의 게놈을 최초로 해독하고 인류 진화의 지도를 다시 그린 스반테 페보는 결국 202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멸종한 종의 유전자를 되살려 읽어낸 공로였죠. 여기서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순수한 혈통일수록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라는 종은 순수한 형태로는 이제 지구 어디에도 없습니다. 데니소바인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하나의 독립된 종으로서는 완전히 멸종했습니다. 반면 살아남은 건 그 어느 쪽도 아닌 두 종이 섞여서 만들어낸 잡종 계통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순정 혈통을 고집한 브랜드는 시장에서 사라지고 여러 회사의 기술이 뒤섞인 합작 제품만 계속 팔리고 있는 셈이죠. 아이러니한 건 가장 순수했던 쪽이 가장 먼저 자취를 감췄고 가장 섞인 쪽이 지금까지 번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정확히 어떤 이유로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이 독립된 집단으로는 사라졌는지, 기후 때문인지 경쟁 때문인지, 애초에 개체수 자체가 워낙 적었던 탓인지는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이에요. 멸종의 이유를 어느 한 가지로 단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쩌면 여러 원인이 동시에 겹쳐서 일어난 결과였을 수도 있고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들이 남긴 유전자는 섞이는 방식을 통해서만 오늘날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몸속에도 아프리카 밖에서 조상을 둔 사람이라면 평균적으로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1에서 4% 정도 섞여 있습니다. 오세아니아 지역에 조상을 둔 사람이라면 데니소바인 유전자가 최대 5% 가까이 남아 있고요. 특히 필리핀의 한 소수민족은 지금까지 확인된 인류 중 데니소바인 유전자를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 적이 있어요. 설령 여러분이 아프리카계 조상만 있어서 이 두 유전자가 거의 없다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연구들은 아프리카 안에서도 우리가 아직 이름조차 붙이지 못한 또 다른 고인류와의 뒤섞임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거든요. 2020년 미국 UCLA 연구팀이 서아프리카 인구 집단의 유전체를 분석했는데 이들 역시 네안데르탈인과는 다른 아직 이름조차 없는 또 다른 고대 인류로부터 유전자의 일부를 물려받았다는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결국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완전히 순수한 사피엔스 혈통이라는 건 지구 어디에도 없다고 봐도 무방한 셈입니다. 당신의 면역 체계가 특정 바이러스나 병원균에 더 잘 버티는 것도 피부와 머리카락의 특성도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숨쉬는 방식마저도 몸속 깊은 곳에서 병원균과 싸우는 면역세포의 반응 속도마저도 이 멸종한 두 인류가 남긴 흔적일 수 있습니다. 순수한 혈통이 우리를 지켜낸 게 아니라 낯선 존재와 섞이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조상들 덕분에 지금 당신이 여기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흔히 뿌리가 하나여야 진짜라고 믿고 섞인다는 말을 어딘가 불완전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곤 하는데 정작 우리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섞임 자체였던 셈이니까요. 여러분의 몸은 단일한 계보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인류들이 만나고 섞이며 남긴 오래된 편지 같은 겁니다. 가장 순수했던 존재들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이야기는 지금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셈이죠. 서재의 낡은 책장 한 구석에는 두 번 다시 펼쳐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야기들이 꽂혀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이야기들은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몸이라는 새로운 페이지에 옮겨 적혀 계속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인류의 서재에서 꺼내본 이 페이지도 결국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인류의 서재에서 다음 페이지를 펼칠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